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FTA 시대요. FTA 시대에 가장 적드는 적합한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 자격증 이름은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FTA 시대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은 원산지를 판정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미 FTA면은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수입업자가 무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산지를 판정해서 한국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었었죠? 배웠었죠? 네. 그것을 원산지 판정 기준.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전 시간에 원산지 판정 기준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첫째는 3번. 3번 변경 기준,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변경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제1과목이에요. 제1과목.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네. 근데 두 번째로 이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3번 변경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 변경 기준은 3번이라는 게 뭐라는 것이에요? 세금 그 HS 코드라고 그랬죠. 네. HS 코드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품목 분류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품목 분류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은 품목 분류 실무. 실무예요. 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산지를 판정이 됐다, 한국산으로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쪽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 보면은 무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협정 관세.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건데 협정 관세는 그 많은 관세가 있는데 국정 관세, 협정 관세, 기본 관세 배웠었죠? 그래도 많은 관세 종류 중에서 한 관세예요. 그래서 협정 관세도 관세의 종류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협정 관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네. 그래서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된 과목이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과목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통관 및 관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칠레. 한칠레 FTA 하면은 한칠레 FTA 협정이 있거든요. 그 협정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협정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자료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 그것을 FTA 협정이고 협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 및 관세는 일반 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관세법을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법에 적용을 받을 중에서 협정 관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이 하나 필요해요. 그걸 특례법이라고 해요. FTA에 적용을 위한 특례법. 그래서 특례법이 필요한데 이 법에 대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FTC의 원산지 관리사는 4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산지 판정 기준, 품목 분류 실무, 수출입 통관 및 관세, 그다음에 FTA 협정 및 법령 이렇게 네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각 과목은 전부 다 만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 전부 다 맞으면 몇 점 맞아요? 400점. 400점 맞은데 합격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네. 합격 기준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돼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는 4개의 과목의 평균 점수가 다 합쳐서 총 점이 다 합치면은 평균 점수가 60점이면 총점 몇 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4, 6, 240점, 총점 240점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총점 240점 미만 네 과목 다 합치면 총점 240점 미만이면은 불합격하는 거죠. 그럼 평균 몇 점 되겠어요? 평균 몇 점 이상? 4, 6, 24, 60점. 네. 60점이고, 근데 이걸 맞았는데도 불합격할 수 있어. 이 네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과락이 걸리면 안 돼. 과락은 몇 점이냐면은 40점. 40점. 과락이 걸리면은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90점 맞으면 하나 과락 걸리면 안 돼. 이 네 과목 중에서 과락이 걸릴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과목일 것 같아요? 느낌에. 2번이요. 품목분류 실무. 네. 품목분류 실무가 지금까지는 과락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점수는 다 막 70점, 80점 받았는데 품목분류 실무에서 40점 이상은 못 맞아가지고 이게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근데 요새는 품목분류 실무도 기출 문제가 많이 모든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델리키트한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과락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대요. 최근에 와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과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는 거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시험은 자주 봤으면 쓰겠어요. 못 봤으면 한 번만 봤으면 쓰겠어요. 1년에. 거기까지 자주 보면 좋죠. 자주 보면 좋죠. 네. 근데 여기서는 1년에 두 번 봐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관리사가 되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네. 그다음에 이 원산지 관리사는 어떤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면은 합격할 수 있냐면은 대학생 수준의 그 FTA에 관한 대학생 수준의 그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 그래서 합격률이 한 20-30%밖에 안 될 거예요. 총 응시자 중에 합격률이 한 20-30% 정도밖에. 근데 이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원산지 판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산지 실무사라는 거예요. 원산지 실무사로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산지 관리사를 내가 보기 어렵다 그러면 원산지 실무사를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원산지 관리사를 도전할 수가 있다. 원산지 실무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합격하면 뭐가 좋은가? 취업할 때 좋으니까 이게 무역회사 입장에서 해외로 수출하든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회사 입장에서 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은
그 원산지를 판정을 했으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증명서를 발급해야 돼요. 원산지를 한국산이라면 한국산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원산지 증명서를 뭐냐면은 CO라고 그래요. CO Certificate of Origin. 오리진은 원산지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누가 발급을 할 것 같아? 누가 이 원산지가 한국산이다. 미국에다가 한국산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것을 증명서를 누가 발급할 것 같아? 한국이요? 한국에서 발급해야죠. 원산지 증명서. 미국에서 수출하면. 정부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가 발급하는데 정부 중에서 누가 발급할 것 같아요? 정부는 너무 코트라요? 코트라는 원산지하고는 좀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더 관련이 있는 거. 아까 관세하고 관계되는 거. 관세는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세청이요? 그렇죠. 관세청하고 관세청에서 이게 청은 원래 저 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위임을 해줄 수 있다고. 민간 단체에다가. 위임하기 어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민간 단체에다 위임을 해줘. 관세청이 할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 있어요. 상공회의소다가 위임을 해서 이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증명서 발급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발급을 무슨 발급이라고 하냐면은 기관 발급이라고 해요. 기관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다. 기관. 근데 기관에서 발급한 것 외에 또 발급을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이요? 그렇지.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개인이 하면 수출업자가 내가 수출하면서 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가 한국이다 하는 것을 발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보를 제일 잘 알잖아요. 실제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수출업자잖아요. 네. 물건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수출업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있다. 이건 기관 발급이 아니죠. 수출업자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발급이라고 하냐면 무슨 발급이라고 하면 이름을 뭔 발급을 했으면 쓰겠어요. 기관은 아니니까. 개인 발급. 개인 발급이 아니라 자율 발급이라. 자율 발급. 그러니까 발급에는 기관 발급하고 자율 발급이 있단 말이에요. 자율 발급이 기관 발급, 개인 발급은 맞는데 이름은 자율 발급이라. 오케이? 네. 자율 발급인데 이 자율 발급을 하려면은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그걸 다 모를 수도 있겠죠. 사장님은 어떻게든 물건을 파는 데 목적이 있지. 이거 원산지가 뭐냐고 관세를 어떻게 적용받느냐 이걸 잘 모를 수 있겠잖아요. 네. 어?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율 발급을 하려면은 원산지에 관한 능력이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직원을 채용해 준다. 채용하면은 그런 언제를 인증 수출업자가 그래요. 인증 수출업자.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수출업자인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는 수출업자예요. 오케이? 네. 인증 수출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자율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증 수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가 되면은 회사에서 내가 취업하는 회사 인증 수출업자가 되고 자율 발급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율 발급이 이루어지면 좀 편하겠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그 인증 수출업자가 되는 데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원산지를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 발급을 받아가지고 무슨 관세에 적용을 받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는데 그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를 되도록이면 한국산으로 해서 수출업자 입장 한국산으로 해서 상대방이 원산지 협정에서 적용받도록 해주고 싶겠죠. 네. 그러면 약간의 그 좀 허위로 한국산이기는 좀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국산이라고 막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서류 위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서류 위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류 위조가 돼버리면은 서류 위조인지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사. 그래서 원산지를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사. 이 조사가 나오면은 이 조사가 나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계산. 그러면서 조사가 나오면은 조사 나와서 뭘 볼까? 서류. 그렇지. 서류를 보죠. 이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조사 나올 것에 대비해서 작성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될까? 작성해놓고 던져버려? 컴퓨터요.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죠. 보관.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된다. 보관하고 실제로 조사 나오면은 거기 와서 대응을 해줘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안 돼버리면은 다 지금까지 뱉어내야 되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 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FTC에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원산지 관리사를 딱 그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물론 적극적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면 찝찝해. 그렇기 때문에 직원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있으면은 무역회사의 사장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역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무역을 잘한다고 말이죠. 무역을 아주 잘하고 영어도 잘해.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무역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하나는 원산지 관리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누구를 뽑겠냐고 말이죠. 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무역회사에서 결정적인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상당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할 때 취업에서 면접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입증을 해주면은 취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FTA 시대에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사를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원산지 판정에 관한 많은 그 어떤 그 실무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죠. 네. 그렇죠? 네. 자유무역 시대에 FTA 시대에 보다 자유무역에 가까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장려한다고 봐야죠.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은 누가 이거 출제하고 누구 주관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서 이 자격증을 항상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 것 같아요? 산업. 여기 자격증 관세청? 상공회의소? 아니면 이것은 어쩌면 국제원산지 정보원이라고 있어요. 국제원산지 정보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주관해요. 국제원산지 정보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원산지 정보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어떻게 자격증 시험을 언제 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시험 보려면 돈 얼마? 시험 응시료 내야 되죠? 네. 얼마나 내야 돼? 한 3만 원이요? 조금 더 내야 돼. 5만 원.
5만 원을 내야 돼. 광주에서 근무하거나 광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을 어디서 봐? 광주에서 시험을 볼까? 아니면 다른 시험을 안 볼까? 다른 데서 볼 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 시험 보거나 아니면 부산에서 시험 봐도 돼요. 그다음에 대전에서 시험 보거나 광주에서는 아직 의역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가 광주는 5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다른 도시라서 봐요. 그다음에 올해 같으면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4월 말 정도에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시험을 안 보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간다면 무슨 시험을 봐보는 게 더 좋다? 신무사. 원산지 신무사 시험은 신무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